네,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자, 우리 장관님은 지금 국회에서 행사 하나 마치고 오신 거죠?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100주년 행사. 뭐 행사에 초청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남잔데도 거기 끼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김대중 센터 평화센터 부이사장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데는 이사장 자리를 이희호 여사가 이제 물려받으셔서 그러셨구나. 제가 부이사장으로 있고 그분이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일을 몇 년 했던 관계로 여성계에서도 남자들 몇은 불러라. 그중에 정모도 거기 꼭 들어와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아마 갔다가 좀 영부인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그 사회적 위치랄까, 신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영부인과도 연결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유경수 여사는 내가 직접 가까이서 볼 기회도 없었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 영부인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순자 여사는 이제 김옥수 여사, 그리고 이제 손명순 여사 이렇게 이희호 여사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연세도 제일 많으신 분이지만은 역시 점잖고, 네. 나설 때 나서고 안 나설 때 안 나서고 처신을 아주 굉장히 그야말로 조신하게 하시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밖에서는 대통령이지만 물론 퇴임 후에 내가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대문 안에 들어서면 영웅호걸이 없다는 속담이 맞습니다. 이호 여사가 뭐라고 이제 낮은 목소리로 약간 좀 혼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떨 때는 내가 얘기 아니요 뭐 그러면서도 하라는 대로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조용하게 알았어 이렇게 하시고 하더라고. 아이고 참 아무튼 이희호 여사님 돌아가신 생전에 네. 넥타이도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 마음대로 못 맸어요. 딱 골라주는 것만 맸어. 참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역사가 또 내가 그분이 2019년 6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6월 10일 새벽에 0시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6월 9일 날 11시 조금 넘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었어요. 연락이 와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장관님은 오셔가지고 좀 자식들하고 같이 임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쫓아갔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 거의 곤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저 이희호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군부의 모진 탄압과 억압을 견디면서 끝까지 도전을 해서 대통령 사수만 해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자, 김대중은 이희호를 만나지 못했으면 대통령 못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이희호의 위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주치의가 왔어요. 그 병실로.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오늘 밤은 넘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일단 나왔어요. 집에 가서 자고 그 이튿날도 가려고. 그런데 택시 타고 이제 강남 한강다리를 이미 건넜는데 비서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조금 전에 운명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운명 직전에 가서 뵌 적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요. 왜 장관님이 늦게 오셨는지를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지. 네. 자, 이희호 여사님, 김대중 대통령님, 뭐 이런 분들 보고 싶네요. 자, 월간 정세현 9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부총리급을 지내신 이 시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 어서 오시고요. 지금 장관님 모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했다면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면 남북 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졌을 거예요. 그건 내가 확신합니다. 그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고 정권이 바뀌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글쎄, 그게 참 이게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팔자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남북 관계는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며칠 전이 9.19 군사합의 4주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게 사실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2000년 6.15, 그다음에 2007년 14, 그다음에 2018년 4.27, 그다음에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을 4번을 했는데 물론 2018년 5월 26일인가 판문점 그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이 원포인트 뭐 그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간단한 뭐라 그럴까 의견 교환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회담 횟수에 넣지는 않죠. 4번의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아주 구체적인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어서 당시 남한의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북쪽의 인민무력부장이 그때 누구였었더라? 인민무력상하고 두 분이서 구체적인 군사 분야 구체적인 합의를 했어요. 주로 이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 그렇게 되면 남쪽의 군사분계선에서 남쪽 철조망까지가 2km입니다. 북쪽 철조망까지가 또 2km고 그러니까 철조망으로부터 3km 이남 북쪽 철조망으로부터 3km 이북 도합 10km 합치면 이제 5km 해서 10km 되잖아요. 군사분계선 부근 10km 이내에서는 북쪽도 남쪽도 연대급 이상의 군사 훈련을 안 하기로 합의한 것이 제일 커요. 그게 이제 북쪽한테는 남쪽의 연합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은 북쪽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군사 활동이고 또 북쪽도 단독으로 훈련을 가끔 하는데 만약 그들이 휴전선 가까이 내려와서 일을 하면은 그런 군사 훈련을 하면은 우리로서도 불안하잖아요. 총알이 날아와도 하나 날아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실수인 척하면서 무슨 분계선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 굉장히 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되고 난 뒤에 발효되고 난 뒤에는 그동안에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2건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1년에 각각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이제 적발해가지고, 따지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를 수시로 요청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말싸움으로 끝났지만은, 그건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다고 그런 것은 그만큼 군사 분야 합의서가 북한한테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군사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2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거죠. 우리는 물론 우리도 그 군사 분야 그 합의서를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잘 지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뭐 군사 분야 합의서는 뭐 파기시켜버릴 것 하는 얘기를 오히려 후보 때는 했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막상 하지는 않습니다. 못하는 거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런데 난데없이 어저께인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국방부에서 2019년입니까? 그게 사건이 2019년이었나요?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군사 분야 합의서 위반이다 하는 식의 난데없는 얘기를 했던데 그건 진짜 뚱딴지예요. 그건. 군사 분야 합의서에 그런 것은 규정하지 않았어요. 괜히 무슨 군사 분야 합의서를 우리 쪽에 깨기 위한 핑계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요. 그리고 설사 북한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군사 분야 합의서를 이행해야 된다는 당위론을 제기하면서 그것이 유지되도록 해야 그나마 남쪽에 있는 5,200만 국민이 소위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쇼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금 그게 정치적인 쇼라고 정상회담을 정치적인 쇼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6.15 정상회담도 14 정상회담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2번에 걸친 정상회담도 다 정치적인 쇼라고 성격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만 하고 둘을 몰랐던 것이 그 정치적인 쇼라고 하는 것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하는 데서 얘기가 나왔죠 아마.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 기사 나왔는데 무슨 그리고 그 취재하는 최상훈 기자가 한국말을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영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놓칠 리가 있나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79년 1월 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평양에 누구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김일성이 그걸 받지를 않았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밀사를 파견오고 북쪽에서도 사람이 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성사가 안 돼서 그렇지. 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총재를 겸했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94년이죠.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다 돼 있었고 준비를 정말 빡세게 하다가 7월 8일 날 새벽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정상회담을 못 했었어요. 그러면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도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고 김영삼 대통령 실제 준비를 하다가 김일성 주석 사망 때문에 정상회담을 못 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의 총재들이었던 대통령들도 정치적 쇼 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도 쇼라고 하면 할 말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국가의 정상이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하는 것 자체를 다 쇼라고 하면 본인 행위도 보여주려고 하기는 왜 한반도에서 분단국가에서 대통령이 북쪽의 최고 권력자와 만나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를 회유를 하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그렇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위해서. 자, 근데요, 장관님.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지금 남북관계가 나빠지다가 이제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이것을 이제 하겠다.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놓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놓겠다가 했어요. 했어요. 그게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난 4월 25일 날 금년 4월 25일 날 장군 기념일 날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서 핵은 기본적으로 자위 수단이다. 그러나 뭐 미국을 비롯한 제3의 국가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핵을 공격을 해들어오면 그건 그 자위 수단이 아니라 저항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한 5개월이 채 안 되는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가지고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그 얘기를 계속 소리 높여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금년 8월 달에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굉장히 세게 전개가 됐었죠. 그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금년 8월 달에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개됐던 한미연합훈련에서 아마 저 사람들은 진짜 오금이 저리고 간이 떨렸을 겁니다. 이거 이러다가 미국이 실수인 척하면서 우리를 쳐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그 훈련의 내용에는 참수작전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게 결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전략사령부를 공격했을 경우 또는 그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는 핵을 먼저 써버릴 수 있다. 선제 공격을 핵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규정한 거예요. 두 번째, 최고 권력자, 지도부에 대한 공격, 일종의 참수작전이 전개가 됐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런 작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으로 먼저 남쪽을 때려버리겠다. 미국도 때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핵을 쓸 수 있는 경우를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 5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군사적인 행동이 밖으로부터의 군사적 행동이 임박했을 경우 또는 그런 행동이 그 행동이 지금 시작됐을 경우 또는 그런 행동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그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핵을 쓰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핵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그물 싹 끊어놓으면 이거 한 발짝만 넘어오면 니들 죽어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발을 넘어오는 게 아니라 넘어올 것 같은 식으로 이게 발을 들었다. 그러면 쏘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핵폭탄을. 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내용들이 지금 법령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쪽에서 워낙에 이제 확장억제를 강조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보고 또 윤석열 대통령 뉴욕타임스 오고 이제 회견을 하면서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핵을 쓰면은 미국이 본토에 가지고 있는 핵을 북한에다 쏴달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 참. 유치원 수준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한반도 전체가 진짜 잿더미가 되죠.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한미연합훈련 할 때 뭐 자그마한 보도지만 거기에 한미연합 훈련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주말에 밥은 사비로 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건물 수리비로 돌렸나? 전용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은 그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 보유국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봤죠. 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핵은 절대로 비핵화는 없다. 핵 협상도 하지 않겠다. 미국과 핵 협상은 이제 접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5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핵을 먼저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그걸 법령화 시켰는데, 그렇게까지 비핵화를 하지 않고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속마음은, 계산은 내가 볼 때는 미중 관계가 지금 불편하잖아요. 매우 불편하잖아요. 네. 또 미러 관계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아주 악화됐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핵 활동을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만장일치죠. 최소한도 상임이사국 5나라가 만장일치를 해줘야 돼.
근데 두 나라가 이제 거기서 동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은 통과가 안 될 거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이 될 거다 이거야. 그때 북한 생각에는 중국이나 핵 보유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나중 일이고 먼저 과거에도 동맹국이었던 두 나라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를 먼저 끝내놓자. 그러고 난 뒤에 미국과 이제 핵 보유국끼리의 군축 회담을 하든지 무슨 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치고 나가자는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게 너 핵 보유국 인정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는 사실상 뭐 국제법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인도나 파키스탄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인도나 파키스탄이 중국과 소련 시절에 사이에서 서로 두 나라를 등에 업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또 이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핵 보유를 해놓고 미국이 눈 감아줘가지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지만 제재받지 않는 나라. 그렇지. 그렇게 보면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인정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조건에서 미국과 또 핵 비확산 내지는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들의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으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네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경제랑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경제로 싸우는데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싸우고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들고 이 과정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과 남한이 그 사이에서 뭔가 균형자 외교를 하면서 적당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남한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적대시하니까 이게 완전히 북한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상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뭐 운전자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를 시키고 이제 싱가포르 합의도 잘 되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했죠. 근데 이제 2018년 6월 달에는 그렇게 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조금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내심 변심을 해가지고 2019년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때는 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지 북한과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만나도록 만들어서 2018년 6.12 때의 그 북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2019년 6월 30일 날 그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으로 끌어내리고 연락해서 내려오도록 하고 오사카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일본까지 왔던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땡겨서 판문점을 밀어 올려서 그 두 사람이 판문점의 남쪽 구역에 있는 자유의 집에서 두세 시간 둘이 뭐 회담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도 미국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019년 후반부로 가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별개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하 실무 관료들이 계속 그 북한과의 그 싱가포르 회담 결과인 북미 관계 개선이나 평화협정이나 비핵화 이 세 가지는 동시 병행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하도록 압박을 놓고 나중에 비핵화가 진전을 보면은 그러면 뭐 북미 수교 문제도 그때 협상을 시작하고 평화협정 문제도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식으로 이제
순서를 매기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이제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 그 정세도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의 그런 이 전략에 대해서 세게 저항을 못하고 끌려가다시피 2020년, 21년 내내 이걸 보면서 김정은도 아마 이 남한을 이용해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걸 받아내고 비핵화를 해가지고 잘 살겠다는 꿈을 이제 접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 새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완전히 압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남한하고 상대 안 할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도 협상을 안 하겠다. 비핵화는 없다. 최악으로 가네요, 지금. 근데 이런 구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다시 출마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다시 된다고 해도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는 경우에 그것도 2년 후에 남한 대통령이 지금처럼 윤석열이면은 그 조정자 중간자 역할을 못 할 거고. 지금 뉘앙스가 굉장히 묘해가지고요. 괜히 마음이 좀 설레네요. 그게 그러니까 남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그 배짱이 맞아야 북핵 문제는 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적으로 배짱이 맞으면 안 되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남관계는 훨씬 더 망가지겠죠. 그건 미스매칭이야. 그래서 한국 공화당, 미국 공화당, 한국 민주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매칭이 그렇게. 글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공화당이었지만은 트럼프 자신의 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문재인의 운전자 역할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김정은을 그 달래서 비핵화를 시켜놓으면 노벨 평화상 받는다는 생각이었었고 그렇게 되면 재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션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그동안에 27번인가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자랑하니까 다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럴 때 그 다리를 놔줄 남한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5,200만의 그 평화는 보장이 되느냐 보장이 안 되느냐 하는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옛날에 오바마부터 시작해 오바마 다음에 그 이후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익 우선한다. 이 원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윤석열이 북한이 저러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미국한테 쏴달라고 하겠다 같은 소리는 이게 무슨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더 이익을 받느냐로 한국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미국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국제 정치를 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자, 북한이 핵을 남쪽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가지고 쐈다고 칩시다. 핵폭탄을 미사일 날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도 그걸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핵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것인가는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먼저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북아 전체에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의 그러한 가볍다기보다는 도발에 선제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판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좀 정신이 없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도 지금 힘이 딸리는데 이제 동아시아에서 다시 또 전쟁을 수행해야만 되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것은 피할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전화해서 빨리 쏴주세요 해도 이봐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한방 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북한이 핵폭탄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10개 설도 있고 20개 설도 있고 심지어 과장을 사면 70개 설도 있었는데 몇 개나 있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른다. 그런데도 함부로 그걸 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균형감이 없이 한쪽으로 싹 쏠려가지고 자동차 다 가져가세요. 우리한테 핵 주세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건 정말 많이 부끄러운 데다가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3차 세계대전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3차 세계대전이 되고도 남죠. 왜냐하면 2차 대전까지는 핵이 없었습니다. 2차 대전을 마무리한 것이 북한의 핵폭탄 2개예요. 미국에. 히로시마에 우라늄 폭탄이 떨어졌고 9월 6일 날, 나가사키에 8월 6일 날, 그리고 8월 9일 날 그 플루토늄으로 만든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그때 그 우라늄 폭탄하고 플루토늄 폭탄 2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6일 날하고 9일 날 각각 따로 떨어졌는데, 그게 워낙에 말하자면은 핵폭탄의 위력이 컸기 때문에 8월에 일본이 손들지 않았어요. 그런 뒤에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개발 경쟁을 시작을 했고, 말하자면은 미국이 먼저 핵폭탄을 가졌는데 러시아도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했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사실 그 두 나라가 한때는 2만 개 이상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하나도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70년대 후반부터는 어디야, 헬싱키 이 조약이라는 데 따라서 소위 핵 전략무기 감축 협상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핵과 미사일 감축, 자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못 쓰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상대방을 의심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10,000개, 20,000개씩 만들어가지고 국고를 낭비할 필요 뭐 있느냐 말이야. 이제 줄이자.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 감시하에 서로 말하자면 서로 확인하고 상호주의로 감축을 해나가서 결국 한 7,000개까지로 낮춰놓고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탈냉전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핵 경쟁은 없어졌는데, 핵무기가 한참 그때 막 그냥 경쟁을 할 때, 핵무기 개발이 경쟁을 할 때, 그때 국제정치학자들은 그거를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그 국제정치학에서 오랜 그 이론이 있는데, 그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견줘가지고 밸런스 오브 테러, 밸런스 오브 호러, 공포,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게 핵무기는 결국 테러의 수단이지만은 호러의 원천도 돼가지고 결국 쓰지 못한다. 피차.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분석이 나오고 하면서 전략무기 감축 협상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직도 지금 7,000개 정도의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소련, 그 다음에 한 200~300개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되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구나 중국하고 북한은 바로 도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잖아요. 그 핵의 참화가 강 건너서 연영성, 길림성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을 쓰느냐 마느냐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냥 일파만파 벌집을 건드리는 결과가 된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해야지. 뉴욕타임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국가안보실에서는 예상 질문 만들어가지고 답변 말씀 자료도 안 만들어드렸나? 이게 큰일 날 사람들인 게,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균형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유엔 연설한 것도 보면요. 일단 유엔 연설한 게 유엔 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이래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 자유 외쳤잖아요. 21번인가 외쳤다 그러는데. 21번. 예. 네. 근데 실제로 유엔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다 들어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특정 이념이나 이런 거를 권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유엔 현장, 그러니까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마음속에 있는 적대 국가들을 다 공격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냉전 시대에 또 공산권을 소련을 철회장막이라고 그러고 중국을 주계장막이라고 규정하면서 철회장막과 주계장막에는 자유가 없고 의 이외의 국가에만 자유가 있다. 미국의 우방들에만 자유가 있다는 그런 그 개념으로
공산권을 비난하던 시절에 자주 썼던 것이 자유입니다. 네. 야, 진짜 대단한 대통령 나오셨어요, 보면. 응? 그러니까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대통령 나오셨어요. 80년, 그렇지, 80년 내지는 70년대 방공교육.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가니까 자유를 내치면 본인이 행복할 수 있어도 오히려 국민이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국가라는 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성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국가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지경학적 그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북한을 달래거나 끌어안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바로 이제 붙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유난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거를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한테만 그분한테만 신경을 썼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 무슨 소리인지 아니 한반에 가령 20-30명이 있지만은 사고를 칠 위험성이 있는 친구고 바로 옆에 책상을 놓고 짝꿍이 되어 있는 학생은 항상 그 학생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맞습니다. 관리를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죠. 리스크 관리. 그걸 갖다 와서 무슨 북쪽한테 매달리는 정책이었다느니 무슨 그런 북한하고 만나는 것은 정치적 소에 불과하다느니 얘기를 하나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상회담 안 할 모양이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헌법 위반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 위반. 예? 평화수호라고 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가 있잖아요. 헌법 위반은 아닙니까? 아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이 이제 헌법의 규정이긴 한데 꼭 정상회담을 하라는 조항은 없죠. 그러나 정상회담이 가장 효과적이고 빨라요. 효과가 신속하게 난다고. 이게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 때부터 시작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머리 생각이. 대통령이 됐으면 최소한 정세현 장관 같은 분들 몇 분 모셔다가 남북관계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지라고 물어보는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하네요. 보니까. 유엔까지 가서 소위 말하면 저지레 하고 있잖아. 저지레. 아니 근데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 전문가를 잘 쓰면 된다는 식으로 큰 소리 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익 씨를 경제수석으로 임명해가지고 경제를 잘 끌었다는, 근데 그거는 하나 얘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 임기 18년 동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동원됐지 김재익 씨 하나 그렇게 동원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문가를 쓰겠다고 해놓고는 가만 보니까 정실 인사만 하고 있어요. 정실 인사라면 전문가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그냥 측근. 요식한 말로 그게 네포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 봐주기. 야, 아니 무슨 인사를 하는데 무슨 대통령의 무슨 학교 선배니 무슨 초등학교 동창이니 하는 그게 어떻게 정무직으로 나가는 조건이 됩니까? 그건 정실인사라는 인사가 정실인사라는 증거예요. 김건희의 표절을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심평이라는 사람인데, 심평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사학분쟁위원회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사회계통에서는 표절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양반 변호사. 아니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막 비판하다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 소문은 권익위 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권익위 원장이 안 물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 문제잖아요. 표절이라는 게. 근데 사학분쟁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통령 몫으로 그냥 딱. 아니 그런 인사를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전 깜짝 놀랐거든요. 노골적으로 대통령 부부한테 아부를 하면 자리 하나 주는 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글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를 써야지.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골라서 쓰면은 협치도 되고 문제 해결 도 쉽게 되고 업적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아는 사람만 자꾸 쓰니까 무슨 뭐 서울법대 후배다 선배다. 이게 대통령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죠. 국가적 불행입니다, 그거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 5,200만이 그런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팔자인가 하는 생각을 나는 가끔 해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렵구나.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그게 원상복구가 되는구나. 자, 근데 민주주의가 이게 중우정치에 빠진 거야. 네, 맞습니다. 중우정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직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2번 찍으신 분들 책임져라. 그게 이직이라고 그래? 네? 이직? 그래서 줄여서 이제 2번 찍는 사람들. 요즘 전부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못 알아들으신다? 아니 여기도 있죠. 뭐 푸나라면서 푸나.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길게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아니 옛날에는 그 불고기 백반이라고 그랬는데 불백. 어느 날부터 불백.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지백이 나와. 그 지백이 뭔가 그랬더니 찌개 백반이야.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역진 중에 하나가 임기가 끝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남북관계 관련해서 국회로 증인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금도를 좀 넘어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럼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증인해야 되는 건지. 그 업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같은 업보. 이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 고스란히 돌려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라면 윤석열 정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 전 정권 거를 갖다 전부 뒤집기 위해서 대통령까지도 막 그냥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과거 이명박 때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토라인을 세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참 그런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자존심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 수치감을 느끼도록 만들면은 뭐가 그 쾌감을 느끼나 그러면서 아니 이 사람들 가만 보니까 좀 사디스트 기질이 있어. 그렇죠, 그렇죠. 가학성이야.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앞으로 이게 새 정권 들어선 데는 똑같은 보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4개월이 되고 이제 4개월 다 됐는데 9월 10일 지났구나. 지났어. 이제 5개월 차 가는 5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업적을 내놔야지. 전 정권 사람들 그 검찰에 불러들이는 게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국민들이 대부분 좋아할 만한 정책을 막 해가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뭐 소위 말하면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놓은 거 없이 한 거 없이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그 뉘앙스이다 보니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정치 보복이구나 이게. 일은 안 하고 계속 보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형사적인 걸 떠나서 전직 직전 대통령을 남북관계에 관련한 걸로 국회에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 그러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지시를 했느냐. 또 그다음에 동해상으로 넘어온 그 탈북 어부 사람 뭐 열 몇 명인가 죽이고 와서 귀순
여기 남쪽 사람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을 돌려보낸 거 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당신이 지시했느냐 아니면 국정원장이 지시했느냐는 거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다가 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남는 게 뭐예요? 저는 그 정도 상황 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그것이 지적입니까? 네. 아이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는 일종의 가치관의 문제라면 저는 그것은 통치 행위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아니 그걸 통치 행위로 인정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통치 행위의 그 일환이었기 때문에 법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다고가 아니고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지지율이 떨어지면서요. 뭔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뭐 민생을 챙기는 것 같은 일종의 쇼를 몇 번 했지만 결국에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실제로 약자 예산은 상당 부분 깎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예를 들면 영빈관을 짓겠다 같은 그런 예산은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아직도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고 느끼는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유행 가서는 말도 안 되는 연설하고 돌아오는 이 구조라 그러면 저는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그 자리에 머물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지지율과 민주당의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반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민주당 왜 그래요 요즘? 무슨 군인들 무슨 팬티 예산을 깎았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망신당하고 말이야. 나중에는 뭐 보좌관이 잘못 계산했다는 식으로 오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그 법사위 열리면은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백전백패더구만.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을 뭐라고 그럴까 아주 얄밉게 해요. 그러나 얄밉게 잘해. 그걸 못 이겨. 말 잘하면 변호사라고 그러고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말 잘한다는 변호사들이 왜 그래? 네. 자, 뭐 그 부분은 공부 좀 해야 돼. 공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지켜보는 중이고. 뭐가 나아져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대응하는 게 뭐 그것만 대응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글쎄 이제 그동안에 전당대회 준비하느라고 민주당이 그야말로 민주당을 끌고 갈 사람들이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그런 여당을 다룰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냥 공부를 하고 보좌관들도 자기 의원 무슨 발언문 같은 것은 좀 제대로 써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타겟은 윤석열 씨니까. 참, 이게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더라도 그걸 찌를 그 창을 제대로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창이 뭐, 날이 빠졌든지, 어디 무슨 휘어버렸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정말 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지적을 잘하고 있고,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 장면이 안 보입니다. 해당 국회의원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에요. 그 해당 국회의원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반성 및 해명 방송이 예정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난달에 이야기한 거랑 지금 이야기한 거랑 크게 다른 얘기가 없어요. 누구가? 장관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건 진짜 괜찮다 싶은 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산가족 만나자 했는데 예산은 줄여버리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통일부 장관이 제안하는 걸 보면서 이 원래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위한 그 회담은 실제로는 정부가 뒤에서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적십자의 행사로 만들어졌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 이제 1972년에 처음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할 때 그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그걸 제안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정부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지. 근데 중간에 그것이 세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그냥 사전에 말하자면 오프 더 레코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와버리니까 김이 샀다고 그래서 적십자 총재의 명의로 8월 10일 날, 15일 전에 8월 10일 날 땡겨서 대북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적십자가 하는 걸로 그게 상례화 됐었죠. 그러면 그 전통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고 실제로 그 적십자 회담이 열리면은 통일부 그 간부들이 적십자 무슨 대한적십자사 무슨 홍보위원이니 무슨 국제위원이니 해가지고 가고 북쪽도 똑같아요. 우리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차관급 회담에서 봤던 사람이 적십자 회담 때 딱 또 조선 적십자위원회 무슨 상임위원 이렇게 명찰 달고 나오거든. 피차 그렇게 하는 건데 적십자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에 맞게 그쪽으로 제안을 해줬었어야 돼. 그리고 그거 하려면 그냥 제안해놓고 무턱대고 나오라는 소리만 하던데 적십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16번을 했습니다. 상봉 사업을 16번을 할 때 쌀과 비료가 일정하게 북한으로 갔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성사가 됐던 겁니다. 그럼 맨입으로 그걸 하려고 그래? 그러네요. 진짜 안 돼, 맨입으로.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남북 정상회담을 쇼라고 한 것처럼 통일부가 하고 있는 거야말로 진짜 쇼 아닙니까? 참네. 할 생각도 없으면서. 알겠습니다. 저기 무슨 보육이나 요양 이런 거를 민영화시키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산가족 사업은 원래 시작이 그러니까 민간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주면 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예산을 깎으면서 남북 이산가족 만납시다 하는 게 그야말로 쇼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음 달에는 10월 달에는 좀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입장, 스탠스로 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나 지금 걱정이 뭐냐면 9월 23일부터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들어와서 동해로 이제 그다음에 핵잠수함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비완비 같은 전폭기가 동해 위로 막 나르면서 북한을 감시하고 또 이런 이제 사실상의 군사 행동을 할 모양인데 그걸 365일은 못 해요. 며칠 날짜를 잡아서 며칠이나 할지 모르지만 한 일주일 하면 많이 할 텐데 끝나고 난 뒤가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끝나고 난 뒤에 북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위협적인 소위 한미 합동 군사 작전이 벌어지면 그 기간 중에는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납작 엎드려 있어요. 끝나고 나면은 뒤에다 대고 반드시 일을 저질러요. 근데 이제 10월 16일 날이 중국의 공산당 대회인데 그때 시진핑 현 국가주석의 현 공산당 총서기의 3년임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좀 맘 놓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을 해버리면 준비는 다 끝났지만 해버리면 틀림없이 미국이 이제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서면서 시진핑을 압박하고 여러 가지로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무슨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느니 마느니 중국에 반대해서 안 되느니
러시아가 또 반대해서 안 되느니 하면서 막 공격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 정치적으로 시진핑의 3년임에 그 불이익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북한도 그 정도는 좀 기다려주고 그게 끝나고 나서 그쪽이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핵실험을 할 겁니다. 더구나 지금 비핵화는 없다? 핵 협상도 안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5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핵을 먼저 쓸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그걸 법제화까지 했기 때문에 그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화된 핵 사용의 조건들이 이게 핵 사용의 조건들이 그냥 단순한 음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핵을 쓰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진짜 핵실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 내지는 중순 이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둘째 주 전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돼요. 아이고, 다음 달 10월 달 월간 정세연에서는 정말 좋은 뉴스 하나만 전달하고 싶은데 비관적이긴 한데요. 우리는 그 어떤 흐름이나 맥락을 알고 있어야 국민들도 대처를 할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새날이 오기를 기다려서 나도 새날이 오는데 잘 안 오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로 평화를 만들었을 때 국민적 지지율이 80% 가까이 됐거든요. 다수 국민들은 평화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좋아한다고 네. 생각해라. 좋아할 수밖에 없죠. 보수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은. 그럼. 네. 자, 장관님. 아버지. 자, 이번 달에 고생하셨고요. 예. 자,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새날은 이따가 한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